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유입경로와 바이러스 확산의 명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방역당국은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습니다. 먼저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과 돼지 농장 입구마다 거점 소독소가 설치돼 차단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양돈 농가에도 통제 초소가 설치되면서 농민들은 사실상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돼 운영 중인 거점 소독소를 포함한 소독소와 통제 초소는 약 230여 개.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1,100명이 넘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도내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원 전방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파 매개체로 꼽히고 있는 야생 멧돼지 포획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강원도는 16일 하루 도내 전역에서 포획 작전을 통해 야생 멧돼지 106마리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사용이 이뤄진 인제 지역에서 34마리를 포획한 반면 가장 포획이 시급한 철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환경부가 2차 확산을 우려해 여전히 철원과 화천 일부 지역에 총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화천군은 급한 대로 포획틀 20개를 긴급 투입했지만 한 마리 포획에 그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생 한 달을 넘어가면서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포획에도 엇박자 행정이 이어지면서 도내 축산 농가들의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접경 지역 농가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멧돼지 포획 작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지영 기자입니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 지역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내용이 확인된 뒤 고성군은 지난 6월부터 거점 소독시설 한 곳을 운영해왔습니다. 바깥에만 하면 안 되잖아. 다 안에서 묻어나는 거지. 사료 운반 차량 등 양돈 농가 출입 차량은 모두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 소독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이뤄진 뒤 지난달부터는 차단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사료는 보내는 데가 없고 각자 처리하고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완벽한 방역 효과를 위해 농가에 출입하기 전에도 2차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고성 지역 양돈 농가는 모두 8곳,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6천여 마리입니다. 농가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생석회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없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로 몰고 이쪽은 없잖아요. 돈을 보면. 이럴 때마다 서로 그때그때 좀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일주일에 1회나 2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멧돼지입니다. 철원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부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접경 지역 농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 저격수와 민간 사냥꾼 팀을 꾸려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섣부른 포획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무섭죠 지금. 멧돼지가 총소리 들으면은 그게 걔네가 자꾸 남하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포획을 해. 포획틀 갖다 놓고 적시 없이 다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방역당국은 멧돼지 주 서식지와 이동 통로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이동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매개체인 멧돼지 절멸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돼지고기 가격 하락 원인을 박건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주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입니다. 이 마트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17일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삼겹살 100g에 1,580원, 600g 한근을 보면 전국 소매 가격보다 1,700원이 넘게 저렴한 가격입니다. 판매량이 줄면서 대형마트들이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워서 드셔도 뭐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고객님들한테 거부감이나 좀 깨름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직후 급격하게 상승하다 최근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 소매 가격은 100g당 2,000원이 조금 넘었지만 16일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도매 가격도 킬로그램당 6,200원 선에서 16일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돼지열병 터지고 한 2주 동안은 한참 올랐다가요. 3주째부터 좀 떨어졌어요. 수요는 줄었는데 전국적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늘어나면서 강원도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돼지열병 발생 이후 20만 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지만 돼지 사육두 수는 올해 1,200만 마리로 오히려 평년보다 200만 마리, 20%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병 초기 반복됐던 이동 금지가 이달부터 풀리면서 출하가 늦어졌던 돼지고기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태풍 미탁이 영동 지역을 강타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갈 곳이 없는 이재민들은 아직도 대피소 신세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노란색 텐트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텐트 안에는 이불과 옷가지 등 최소한의 생필품뿐입니다. 낮 시간에는 피해 복구 때문에 사람이 드물지만 밤에는 태풍으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이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태풍 미탁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삼척 지역에서만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같은 임시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생긴 삼척 지역 이재민은 675세대 1260여 명. 응급 복구가 속도를 내며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복귀했지만 갈 곳이 없어 아직 못 돌아간 사람도 80세대가 넘습니다. 불안정한 대피소 생활에 심신이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다가오는 추위가 큰 걱정입니다. 급한 마음에 주변에 살 곳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니까 집에 지금 지저분하고 아직 도배 장판도 안 됐는데 돈 주고 방을 얻지 않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방도 없어요. 방도 없어요. 원룸도 알아보니까 잘 없어요. 아니요.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주거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등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마을마다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를 점검한 정도입니다. 수도와 전기 등 기초공사도 필요해 다음 달 첫 주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있고 잠자리가 좀 불편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넉넉하진 않지만 구호품에 하나 둘씩 오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은 기초 공사를 하고 난 후에 들어오면 태풍 미탁이 삼척 지역을 핥힌 지 보름.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살 곳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릉시 강동 옥계 사천면과 동해시 망상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결과 강릉시와 동해시 4개 읍면동을 비롯한 전국 3개 시군 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 주택 파손, 농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인구도 빠르게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지영 기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1년부터 출산율이 1.3명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무려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8,00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출생아 10,000명 선이 무너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령자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 고령 인구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간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저출생과 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강원도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전 난임검사비를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게 정기검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우리의 그 출산이 가능한 것들을 건강한지 검진을 하고 그 보건소의 도움으로 그 출산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만들자라는. 이 밖에도 강원도와 함께 청년 문화놀이터 사업과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강원도 한 달 살기 등 전 생애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견뎌야 하는 이웃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는데요. 원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17일 재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탄 나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갈수록 연탄 기부가 줄어드는 추세라서 관심과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재개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게로 연탄을 짊어진 자원봉사자들이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손에서 손으로 소중히 옮겨진 연탄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집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거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기 동참하게 됐고요. 여기 뜻깊은 행사에 참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연탄 나눔을 시작하는 밥상 연탄은행 재개식이 17일 열렸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은 올해 원주 지역 1,300여 가구 지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원 물량은 연탄 40만 장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모금된 연탄은 2만여 장, 목표의 6%에 그칩니다. 이 연탄 한 장당 가격은 배달료 등을 포함해서 800원 정도입니다. 다행히 올해 가격은 동결됐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후원이 점점 줄면서 이웃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달 동안 후원된 연탄은 전국 40여만 장, 2016년 같은 기간 100만 장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연탄은행은 연탄 가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연탄은 생존 에너지라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부탁했습니다. 막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연탄 후원이 안 됐지만 우리 원주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 원주시,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데피는 시대적인 불,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연탄을 쓰는 가구는 총 2만 2천여 가구로 해마다 점점 줄고 있지만 여전히 연탄 한 장에 온기가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지역에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초등교원 1,528명을 모집했지만 1,135명이 응시해 0.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도지역의 평균 경쟁률인 0.9대 1에 한참 밑돌았습니다. 또 모집 인원 대비 최종 합격 인원인 실제 교원 충원율도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유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은 16일부터 18일까지 평창과 강릉 지역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에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6개 학교 학생 100여 명이 평창과 강릉에서 다양한 동계 스포츠 체험과 메달리스트 진로 특강 등에 참여합니다. 재단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강원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유청소년 올림픽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올림픽 유산 보존과 확산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전이 강원도를 관통하는 220km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전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을 잇는 500kV 초고압 송전선로가 2021년까지 건설됩니다. 강원도 삼척과 정선, 평창을 거쳐 횡성과 홍천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사실상 강원도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게 됩니다. 길이만 220km에 달하는 대규모 송전선로입니다. 한전은 신한울 원전과 강릉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전탑 440기 중 강원도에 세워지는 철탑은 230기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곳 횡성군 청일면에는 756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m 떨어진 곳에 500kV의 송전탑이 또다시 건설될 계획입니다. 같은 지역의 초고압 송전선로 2곳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7.15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설치된 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떨어지는 땅값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땐 이 소리가 여기서 우잉 두둑 찌직 바짝바짝 하면서 우리가 여기 사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위험을 느끼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송전탑을 지나는 강원도 5개 군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강원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조직을 재편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수용과 가중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민감한 대답해드려야 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센터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화 창구를 닫아버린 한전을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사령부와 해상연합훈련을 펼쳤습니다. 한러 해상연합훈련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테러 훈련이 이뤄진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민간 선박을 구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상한 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현 시각 사고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신속히 구조 세력을 이동시키고 러시아 선적 선박의 사고 상황을 러시아 국경수비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러시아 선박에 탑승한 승선원 8명 가운데 6명은 바다로 뛰어들었고 2명은 선박 안에 고립된 상황. 해경이 고속단정을 타고 빠르게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물에 빠진 선원 6명을 구조합니다. 잠시 후 해경 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고립된 선원 2명을 헬기로 끌어올립니다. 16일 오전 속초항 인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해상 치안기관 연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속초항에서 출항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 중이던 러시아 선박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인명 구조 활동이 끝난 뒤 해경이 선박 화재 진압에 나섭니다. 소화포를 작동하자 시간당 2,400톤의 물이 바다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 400대가 동시에 물을 뿌리는 것과 비슷한 양입니다.
이번 훈련은 긴급한 해상 상황 속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명구조훈련, 화재 진압을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이 합동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동해 해경청과 러시아 국경수비부 연해주 사령부는 지난 2003년부터 양국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상 연합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부는 당국의 국경 활동 중에서도 동해 해경청에 대한 협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Пограничная служба ФСБ России считает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во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грани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держание и активизац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동해 해경청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합동 훈련을 통해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가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9월 말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500여 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638억 6,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도와 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 체납 징수팀을 구성해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연환경 영향검토를 받았던 만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검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양군이 3년간 조사한 과학적 의견을 배제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예측과 우려를 협의 의견으로 내놓는 등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조정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좌초위기에 빠진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17일부터 강원랜드 지역상생협력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17일 정선을 시작으로 18일 태백, 24일 영월, 25일 삼척까지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돌며 진행됩니다. 강원랜드는 설명회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 지원과 지역 재활력 지원, 지역 행사 기부금 지원 등의 정책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회생과 동반 성장 노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관리비가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지원되는 안전관리비는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중 자금난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매년 4동 이상을 지원하는 안전관리비는 벽화와 안전펜스, 낙하 방지망 등 주변 안전과 현장 미관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10월 현재까지 도내에는 46개 건축물이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잦은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신축합니다. 양양군은 15억 원을 들여 양양읍 원리 일대 2,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에는 진화대원들의 대기실과 진화차량 차고, 부대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이달 중 실시 설계와 강원도 계약 심사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강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물폭탄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삼척의 경우 마을이 물에 잠기고 토사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에 동해안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해 18호 태풍 미탁이 남기고 간 상처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물이 뭐 보통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댐 수문 여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도 못해. 물만 깨가지고. 70년 살아도 이런 배는 처음이지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네, 다시 봐도 참 암담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과 같이 제18호 태풍 미탁이 동해안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내고 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와 현황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 행정에서 네.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이제 주민들 피해액이 보고된 상태를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강릉이 삼척이 한 220억 규모 이렇게 되고요. 강릉이 한 90에서 100억, 네. 동해가 한 35억에서 50억 규모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오늘이 14일이죠. 15일이니까 17일경에 아마 1차 피해 보고 규모가 나올 텐데요. 네. 17일쯤에. 예, 이것보다 훨씬 금액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초에는 아마 하천 등 소규모 교량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액은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동해안에 이와 같은 태풍으로 수해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역대 동해안 태풍 피해 현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강원 동해안은 이제 바다와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태풍의 피해만도 크게 피해가 났던 것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2002년 루사가 있었죠. 그때 143명의 인명 피해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재민이 4만여 명, 재산 피해 2조 5천억 원입니다. 약 20년 전의 금액으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2003년은 곧이어서 매미가 났고 14명이 사망했고 재산 피해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가을 태풍이 온 적이 있어요. 2006년에는 여름에 태풍 에이니아 7월 한 15일경이었던 걸로 기억한데요. 이렇게 왔고 10월 23일에 태풍 산산해라는 게 옵니다. 이때 누적 강우량 320mm 정도 왔고요. 시우량 64mm 왔는데 당시 피해액이 대략 1,000여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고성부터 삼척까지 다 피해가 났고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는 여름에도 피해가 났고 가을에도 피해가 난 이런 사례였고요. 이번에도 이제 가을 태풍에 이제 피해가 난 경우입니다. 네. 역대 동해안 태풍 피해 현황을 좀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대형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체적으로 농사 수확철이잖아요. 네. 네,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이 태풍이 이렇게 위협적인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을 태풍들은 여름 태풍보다는 이 필리핀에서 좀 먼 그 태평양 가운데에서 발생이 되어지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 이론에
태백산맥의 영향을 받아서 네. 수증기가 비로 변해서 내린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요. 네. 특히 일기도를 보면 그때 당시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약 20도, 22도 납니다. 하층이 이제 마이너스 5도면 상층이 뭐 22도, 23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기온차가 큰 것도 네. 태풍 발달의 영향에 큰 가능성을 미치는 건가요? 기온차가 크면 네. 대기가 불안정해지고요. 네. 그래서 들어와 있던 거기에서 들어와 있거나 또 북태평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증기 대부분이 비로 변해서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네. 또 그게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발 0부터 해발 700, 900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고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위협적인 태풍이 매년 이렇게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건데 동해안에 반복되는 태풍 피해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태풍이 그 지역을 통과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형 효과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태풍이 온 것이 그 이후에 90% 이상을 점하는 것이고요. 네. 지형 효과는 나머지 10%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큰 개념, 그러니까 지형학 개념으로 보면 이제 물이 산을 가르고 작은 개념으로 보면 작은 미세지형이면 미지형이 물을 가릅니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던 삼척 같은 경우를 자세히 가서 보면 대부분이 소하천을 끼고 마을이 있고요. 네. 그 상류는 가파른 소규모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는 오랜 그 자연의 현상으로 적정한 규모로 발달이 되어 왔는데요. 지형이 발달이 되어 왔는데 이번 비는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과거에서 다른 패턴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진 그 지형이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네. 결국은 이건 제가 생각해도 뭐 많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고 영향이 많았던 것은 태풍이 그곳에 와서 많은 비를 뿌렸다. 그 외에 뭐 인간이 어떤 영향을 끼친 건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일본의 하기비스 태풍이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요. 원래는 당초에는 동해안을 이렇게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점점 내려와서 일본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을 태풍이다 보니까 북태평양에서 오는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이죠. 이것의 네. 힘이 대륙성 고기압보다 약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도 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인명 네. 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있다고 네, 좀 그렇습니다. 집계가 되더라고요. 뭐 또 실제 수해 현장 강원도 동해안에 이제 다녀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태풍 발생 후 거의 뭐 2주 가까이 현재 지났잖아요.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이제 경포대입니다. 경포대는 그 진안상가, 명일상가라고 하는 그 상가 건물. 네. 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한 70여 뭐 이렇게 가구, 점포 등이 침수가 되었고, 네. 그 두 상가는 32가구인데요. 제가 갔을 때는 가로 정리는 거의 끝났고요. 네. 상가 내부 침수되어져서 집기, 식기 등을 이제 치우고 설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제가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지역이 넓어요. 10통, 9통, 5통 이론에 다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마 침수 심은 강릉보다는 좀 얕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부근에 흙 있지 않습니까? 흙 쌓인 거 그거 치우는 정도가 이제 관찰이 되어졌습니다. 네. 뭐 산불에 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태풍까지 오면서 영동 지역 주민들은 거의 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좀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가보시니까 그분들 이재민들의 좀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재민들 생활을 제가 많이 본 건 아닙니다. 네. 많이 본 건 아닌데요.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정리에 필요한 손길이죠. 손길의 네네. 도움을 받고 본인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난하게 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령자가 생활하는 곳은 네네. 본인의 그 자립 이제 역량이 많이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원봉사자분들 꽤나 많이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좀 도와드리고 있는지 이재민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자원봉사분들은 강릉 경포대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자원봉사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마 어떤 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오신 분들인데 보통 이제 초기에 수해가 나면 침수 피해 지에서는 청소, 다시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한 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흙탕물 같은 예, 네. 일단 침구류는 다 이제 세탁을 해야 되고요. 네. 가재 도구는 목재된 건 거의 다 버려야 됩니다. 식기류는 새로 씻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 안에 도배지는 싹 다 장판 도배는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립이 가능한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외부에 도움이 없으면 그 형편없는 그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지난 태풍 미탁으로 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과 울진 그리고 강원 삼척을 1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약속한 상태인데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어떠한 지원과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참 이 부분은 복잡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되는 기준도 조금 그 해당 지역의 세수 경제 규모를 분모로 하고 거기에 개수를 곱해서 넘었나 안 넘었나 이제 그렇게 선정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네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면 이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서 그 근거에서 저희들이 이재민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지원 대상과 지원 규진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다고 해서 개인 이재민들에게 충분하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공공시설물만큼은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지정된 경우가 높아지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죠.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이제 피해를 받지 않은 다른 지역 또는 우리가 요즘 기업의 사회적 환원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원의 구호의 손길이 많아집니다.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가 크게 났나 보다. 그럼 우리가 뭐 십시일반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의무감에서 이제 지원하는 게 많고요. 실제 국가가 지원하는 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태풍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뭐 복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짚어주실까요? 사실 아까 제가 그 루사 때 2조 5천억, 매미 때 8천억, 산산 때 1,000억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해액 대비 복구액을 그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2006년 수해 때 보니까 피해액의 105%, 110% 정도를 복구비로 줬던 것 같아요. 강원도는. 여러분, 그런데 경기도 그때 같이 피해를 받는데 거기는 120% 이렇게 줍니다. 더 많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더 값어치 있고 더 중요한 시설물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복구비 그 계산 비율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피해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일 것 같아요. 네, 뭐 그 당시는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 나면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돈을 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재원 투입형 방제 대책 정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돈을 많이 넣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좋을 때는 이런 식의 대비도 뭐 어쩔 수 없지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경제가 성장이 점점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빚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재원 투입형 방제 대책은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네.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는 제1차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네. 우리 18개 시군이 다 수립을 했고요. 강원도는 그때 수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때 방금 말씀해주신 풍수의 저감 종합 계획이라는 건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여기는 수해, 그 다음에 수해에서는 이제 뭡니까 하천 피해, 내수 침수 피해, 산사태, 토속류, 사면, 해안 침식, 해안의 침수 뭐 이런 게 한 6개 내지 7개 재해 유형을 포괄하는 재해 방지 대책이에요. 네. 10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네. 이때 당시 1차년 계획, 과거 10년이죠. 사업 건수가 1,577건에 2.9조가 계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10년이 뒤면 현재 이것의 집행률은 얼마인가 하면 20%가 안 됩니다. 네. 이렇듯 돈이 많이 들어간 일에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18년부터 27년까지 염두에 두고 2차 계획이 들어갔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안 돼. 대략 그 윤곽이 나온 걸로 보면 1,800여 건에 3.96조가 계상이 되어져 있어요. 네. 과거 2.9조도 20%밖에 해결이 안 됐고 그것이 2월 돼서 다시 3.6조에 포함이 된 거죠.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우리가 20% 이상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네, 저 또한.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원 투입형 방제 대책은 우리 한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재원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생업, 생각, 행동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재민들 당장 피해 받은 분들에게 이 얘기는 전혀 와닿지 않은 얘기예요. 그쵸. 그렇지만 이번에 피해를 받지 않은 나머지 15개 시군의 주민들은 이 문제를 이런 그 키워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뭐 선제적 예방 체계만큼이나 태풍에 대한 뭐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좀 대비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복되는 피해를 막거나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세 개 지구죠. 강릉, 동해, 삼척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맞춤형으로 한번 제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저기 삼척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피해 개소수가 마을 개수만큼 많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여러 곳이죠. 여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네. 그 지역마다 맞춤형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마침 강원연구원에서 2006년에 농산촌 수해복구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제군 가리산에 적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구두로 받은 거, 설문조사를 받은 제 사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마을의 20년 발전을 앞당겼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저기 10년 발전을 앞당겼죠? 그랬더니 아니요, 20년 발전을 앞당겼어요. 네. 예, 우리도 이번 수해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복구를 위해서 국비는 어차피 내려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농산촌 수해 복구 모델, 그러니까 삼척시 원덕면 버전, 각 마을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냥 두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민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 곳에나 하던 일반적인 방식으로 아마 복구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동해시 송정동입니다. 여기는 구시가지고요. 동해항 배후 지역으로서 항만 배후 지역 조성 예정지예요. 네. 이미 오래전에 소개 이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그동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저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지 뭡니까 기반 시설 정비를 거의 하질 못했어요. 이번 기회로 단계적으로나마 그분들 이주할 분들 이주하고 거기다가는 그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할 게 아니라 주민들 이주하고 항만 배후 지역으로 빨리 전환시켜 주는 게 답일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남 강원연구원 박사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